10일 3월 어린 시절 나는 일요일이 싫었다. 아버지가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어슬렁거리면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 버렸다.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센트럴 파크를 건강한 모습으로 달리는 사람들을 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나만 홀로 성 안의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3월 일요일의 한해기 공원에는 활짝 핀 매화를 보려는 가족 동반의 도쿄 시민들이 개미떼처럼 밀려든다. 매화를 보는 것은 싫지 않았지만 가족 동반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한해기 공원에서 멀어질 목적으로 전차에 올라탔다. 나는 아직도 8년 전의 과거를 질질 끌며 살아가고 있다. 인류는 미래에서 희망을 보려 하는 동물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복원사는 직업상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동물인 것이다. 붉고 작은 꽃을 피워내는 매화는 벚꽃에 비해 소박하고 겸허하다. 그 꽃을 바라보며 아오이와 나는 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 출산, 육아, 가정, 노후. 시간만 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상상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돈이 없는 우리로서는 너무도 우아한 놀이이기도 했다. 아이는 둘이 좋아. 매화를 바라보며 아직 학생인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아직 학생인 나는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무작정 동의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아직 두 사람 다 우리 앞을 가로막을 불행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과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매미와 헤어지고 과거의 약속을 지킬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약속 같지도 않은 그 약속. 그것은 아오이의 생일날 피렌체의 두오모이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학창시절 장난처럼 주고받은 약속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상 그녀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제로만 아니라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가 아닐까.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것은 점점 더 내 속에서 숭고한 약속으로 고양되어 갔다. 아오이가 사는 밀라노의 전화번호로 그 후 3번 전화했다. 한 번은 아무도 받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남자가 받았다. 여보세요, 프론토?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그만 숨을 죽이고 말았다. 내가 침묵을 지키자 상대도 침묵을 지켰다. 3번째도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자 갑자기 상대 남자가 서툰 일본어로 말했다. 아오이 없어. 놀라면서 그냥 수화기를 놓았지만 남자의 그 목소리가 언제까지고 귓가를 맴돌았다. 아오이 없어. 과연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처음에는 외출하고 없다는 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오이는 여길 떠나고 없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뚜렷한 근거는 없다. 남자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자포자기적으로 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없으므로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던 것이다.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이탈리아어로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나는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가는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말았다. 과거밖에 없는 인생도 있다. 잊을 수 없는 시간만을 소중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서글픈 일이라고만은 생각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뒤쫓는 인생이라고 쓸데없는 인생은 아니다. 다들 미래만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나는 과거를 그냥 물처럼 흘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날이 그리워라는 애절한 멜로디의 일본 팝송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것이다. 소시가야 오쿠라에서 전차를 내렸다. 바로 옆에 세이조 가쿠인마의 역에 비해 촌스럽고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새 건물도 많이 들어서서 역전은 현대적인 면모로 바뀌어 있었다. 아오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쪽 선로를 따라 세이조 대학 방향으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그러나 그 길도 지금은 확장되어 당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고작 8년의 세월이 이렇게 기억 속의 풍경을 지워버렸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발걸음이 점차 빨라져 갔다. 이슬비에 옷이 젖었지만 밀려드는 기억의 인력 앞에서 비 따위는 아무 방해도 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옛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 건물은 새로 단정되기도 하고 공터는 콘크리트로 메어져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추억 속의 건물만은 그 당시 그대로 서 있었다. 하얗고 깨끗하던 벽도 시간과 눈비를 맞아 색이 바랬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 아오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기억의 파편들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당시 서로의 방을 오가며 거의 동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방 하나에 동거하는 것만은 피했다. 서로의 방을 오가면서도 지킬 건 확실히 지키자는 것이 아오이의 주장이었다.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 동거를 했더라면 서로의 추한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올라가 보니 옛날 아오이의 방에는 다른 사람의 문패가 달려 있었다. 눈을 감고 방 안의 풍경을 상상해 보았다.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가구의 빛이나 벽지의 문양, 창으로 비쳐들던 햇살, 냄새, 아오이를 안던 침대의 감촉, 책을 읽는 아오이, 그 모든 것이 그립다. 잊혀져가는 수많은 기억들이 차례차례로 떠올랐다 사라진다. 갑자기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어 나를 놀라게 했다. 낯선 여자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황망히 미안합니다. 집을 잘못 찾았군요 하고 발걸음을 돌려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밖으로 나와서도 그냥 달렸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굵은 빗발이 볼을 때렸다. 희미한 기억을 쫓아 나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아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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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유일한 사랑 아오이. 철로를 건너 도로를 건너 언덕길을 뛰어올라 사람들을 피해 1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세이조 대학이었다. 아담한 대학. 마치 고등학교처럼 아담해서 마음이 편안한 대학.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아오이가 만난 대학. 빗발은 점점 더 강해져 내 몸은 물에 빠진 쇠양지 꼴이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문 안으로 들어섰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학생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연합 클럽하우스 쪽 언덕길을 내려갔다. 연못 옆을 지나는데 그때의 나무가 그대로 서 있었다. 밤나무. 아오이와 내가 처음 입맞춤을 나눴던 장소. 아오이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나는 나무를 꼭 끌어안아 보았다.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오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데 그대에게 다가갈 모든 길은 막혀 있으니 나는 한 그루 나무가 될 수밖에. 아오이 소리내어 불렀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 내 목소리가 잠겨간다. 아오이. 후두둑 지면을 때리는 빗줄기는
연기처럼 나의 시계를 가리면서 나를 그냥 삼켜버리려 한다. 다음 날 센다가야 공방으로 다카나시가 전화를 걸어왔다. 횡댕그렁한 작업실로 여 사무원이 얼굴을 내밀며 암호를 외치는 병사처럼 다카나시 씨랍니다. 급한 용건이래요 하고 말했다. 다카나시라는 이름과 급한 용건이란 말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로 결합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창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점점 더 푸르름을 더해가는 나뭇잎 위로 햇살이 눈부시다. 수화기를 들자 바닷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다카나시는 어디서 전화를 거는 걸까? 이미지가 먼 곳으로 떠돌았다. 선생이 죽었다는 그의 말에 해변으로 밀려 올라온 조개껍질이 떠올랐다. 아름답고 새하얀 조개껍질은 때로 무지개색으로 빛을 발했다. 다카나시는 조반나의 죽음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안젤로에게 연락이 왔고 다카나시는 그 연락을 직접 받지 못하고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그의 전언에 의하면 안젤로는 영어로 조반나가 자살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탈리아로 전화를 걸었다. 수업 시절 많은 도움을 주었던 화구가게 주인의 입을 통해 조반나의 죽음은 확인되었다. 아무도 없는 공방 꼭대기의 선생 방에서 389경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죽었다 했다. 밀라노에도 피렌체에도 바다는 없다. 그럼에도 내 귀에는 이탈리아의 해안을 때리는 하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단 한 번 나는 조반나와 여행한 적이 있었다. 베니치아에서 남쪽으로 3시간 정도 달리면 마로타라는 작은 해변가가 나온다. 여름이면 수영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 피서지로 나는 선생과 작은 방갈로를 빌려 마치 모자처럼 지냈다. 매일 아침 나는 선생과 해안선을 걸었다. 아드리아해는 수평선까지 빛이 새하얗게 부서지는 바다이다. 나에게 있어 선생은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였다. 선생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나는 어머니와 산책하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밤, 나는 본 적도 없는 어머니 꿈을 꾸고 울었다. 바로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조반나가 눈을 떴다. 조반나는 내 침대로 파고들어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나는 조반나의 풍성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다. 그녀가 즐겨 사용하는 라벤더 에센스 오일의 달콤한 냄새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곁에는 조반나의 잠든 얼굴이 있었다. 마치 조각과도 같은 오목불록한 골격은 이탈리아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꼭 감긴 눈과 굳게 담은 입 주위를 마치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으로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공방의 허락을 받아 잠시 휴가를 받았다.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 조반나의 죽음을 알리자 슬픔은 살아있는 자의 몫이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할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옷을 챙겼다. 방문을 잠그고 하네기 공원에 작배를 구한 다음 나는 이탈리아로 떠났다. 점점 고도를 높이는 비행기 창 아래로 뽀얀 도쿄의 도심지가 보였다. 로마를 경유하여 피렌체로 들어선 것은 3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다. 산타마리아 노베라 역을 나서자 피렌체의 평온한 시가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통일감 있는 건물의 외관은 거리를 하나의 분위기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한적한 이 거리에서 선생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나는 2년 만에 그립고 정든 거리를 걸었다. 별 준비도 없이 무작정 비행기에 올라타서 그런지 이렇게 피렌체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실감이 가지 않았다.
게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2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점점 변해가는 도쿄와는 달리 이 도시에서는 건물 외관을 마음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새로 건물을 세울 수도 없다. 아마 100년이 흘러도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 피렌체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물성에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자물성 때문에 선생은 자살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거리의 중심 쪽으로 접근함에 따라 이상하게도 선생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 거리에서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길은 죽음뿐일 것이다. 역전 큰 길을 돌자 주위 건물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대성당 두오모의 최상층을 덮은 둥근 지붕이 눈앞을 가로막고 섰다. 낮은 건물들만 가득한 피렌체 시가지에서 이 대성당은 너무도 고고하게 솟아올라 있다. 오랜만에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새삼 감탄하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지낼 때는 그 생활 공간이 너무도 낮았기에 이런 높이와 위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다. 그러나 이렇게 2년이 지나 관광객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니 그것은 고도에 군림하는 국왕처럼 위풍당당했다. 그러나 결코 화려하지는 않다. 그 장엄한 외관은 밀라노의 대성당이 보여주는 화려한 미와는 대조적으로 무척 겸손한 미를 가지고 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의 금색 사원이나 불상이 아니라 일본의 나라나 교토를 연상시키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두오모 광장에 선 채 위를 올려다보았다. 100m 이상의 높이에 걸린 둥근 지붕이 마치 널찍한 털실 모자처럼 보였다. 그 정상에는 아라비아 양식의 작은 다락방들이 붙어 있다. 바로 저곳이 아오이와 만나기로 한 장소이다. 만나자는 약속. 그 약속은 아오이가 아기를 중절하기 전에 했던 약속이었다. 두 사람이 아직 사랑의 빛에 푸근히 감싸여 있을 때 주고받은 서약이었다. 격한 감정으로 그녀를 질책하고 그녀가 놓여있는 고통스러운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절규를 선언하지 않았던가. 아마도 그녀는 그때의 기분을 잊지 못하고 어린애 장난 같은 그런 약속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한 죗값을 갚는 의미에서라도 설령 나 혼자 오르는 길이라 해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대성당의 좁은 긴 계단을 걸어오를 생각이었다. 거기에는 우리의 젊음에 희생당한 한 생명에 대한 사죄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 너무 오래 올려다본 탓에 목이 아파왔다. 싸늘하게 식은 목덜미에 손을 갖다 대고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안젤로를 찾아가서 선생의 묘지를 알아낼 참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선생은 아직도 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기차를 보고 이미 선생의 혼이 나를 맞아준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조반나의 혼이 보인다. 그 이후로 그녀는 회한에 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혼의 무게가 손에 잡힐 듯이 나에게 전해져 왔다. 안젤로를 찾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다. 선생의 묘지 찾기는 일단 뒤로 미루고 지금은 이 거리에 깔린 공기를 들이키며 천천히 머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었다. 저녁 때까지 그리운 피렌체의 거리를 혼자서 걸어 다녔다. 작은 거리여서 예전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말을 걸거나 인사는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나에게 하나의 기억 속 풍경에 지나지 않았다. 선생의 혼을 느끼면서 그냥 이 거리를 숨쉬고 싶었다. 인수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은 이미 날이 저문 다음이었다.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예전에 매미방에 사는 브라질 여성이 나와 곧 돌아올 거라면서 커피를 따라주었다. 전에 그 방에 여자친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자 방안을 봐도 좋다고 했다. 책상과 침대도 그 당시 그대로인데다 별다른 변화도 없는 탓인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미 그 시절은 가버렸다. 후회만은 해선 안 된다. 그러나 문득 매미의 말이 뇌리를 스쳐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도 좋은 거지? 매미와의 이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아오이와의 이별처럼 긴 세월 동안 나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후회의 연속이다. 그러나 지금은 5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유일하게 이 5월뿐. 나머지는 모두 과거이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뭘 하려 하는 걸까? 5월보다 더 먼 미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인수와의 재해 또한 과거의 재해를 의미한다. 말없이 그녀를 포옹했다.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내가 그녀를 너무 세차게 끌어안은 채 한참이나 놓아주지 않자 인수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안긴 채 꼼짝도 않고 기다려주었다. 생각해보면 난 이런 친절과는 동떨어져 살아왔다. 일부러 친절을 거부하는 듯이 살아온 것이다. 매미조차도 거부했다. 자업자득의 고독이다. 아직 방도 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인수는 예전에 동급생이 일하던 호텔에 전화를 걸어 방을 하나 잡아주었다. 하고 싶은 말은 산처럼 쌓였지만 피로에 지쳐 입을 떼기도 힘들었다. 조반나가 죽었다고 하자 인수는 여기서는 큰 뉴스였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이상은 아무 말도 않았다. 인수는 호텔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그 즈음에서야 인수방에서 따스한 커피를 마신 탓인지 몸도 마음도 안정을 되찾아갔다. 아르노 강가의 싸구려 호텔에 체크인하고 우리는 2층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들었다. 아무도 없는 횡댕그렁한 레스토랑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이틀이나 제대로 식사 한번 못해서인지 나오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인수가 말했다. 다행이야. 식욕이 있으니 괜찮아. 손길을 멈추고 눈만 들어 하얗고 통통한 인수의 얼굴을 보았다. 상냥하게 미소 짓는 눈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어쨌든 먹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토스카나. 그 맛이 기억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좀 안정을 찾았니? 세윤 포피오 세레노? 인수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그녀의 실력은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져 있었다. 오히려 내 쪽이 더 서툰 것 같았다. 때로 엉뚱한 말을 해서 인수를 웃게 만들었다. 그랬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매미와의 일을 전한 다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3자에게 아오이에 대해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인수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었다. 마치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으로 인수에게 이야기했다. 기억의 끈을 풀어가면서 나는 나만의 과거로 여행하고 있었다. 그럼 5월까지 여기 있겠구나. 잠시 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엣?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인수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인수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몽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선생의 죽음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건 사실이지만 이곳에 온 것은 아마도 아오이와의 약속 때문일 거야. 선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편으로 나는 아오이와 약속한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선생의 죽음과 아오이와의 약속은 전혀 별개의 일이지만 내 속에서는 이상하게 그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 선생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당하면서 난 지금 살아간다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오이가 약속을 기억하리라고는 믿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매미와 헤어지면서까지 아오이와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어. 매미는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었어. 나도 거기에 응하고 싶었어. 응한다는 말, 그건 매미를 모독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말은 하지 말도록 해. 인수의 목소리는 너무도 부드러웠다. 미안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매미의 천진무구한 애정은 다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던져주었어. 나도 매미를 좋아해. 그냥 거칠애로 하는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아오이를 잊을 수 없어. 잊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매미와 사귈 수 있었던 거야. 이런 불순한 생각으로 사귀었으니 매미에게 사죄해야겠지. 그렇지만 좋아했고 앞으로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속의 아오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난 죽을 때까지 아오이를 잊을 수 없을 거야.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 매미를 고려하는 그녀의 상냥한 마음이 전해져 왔다. 미안해 하고 말을 마치고는 후회하고 말았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그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전의 룸메이트가 지금 도쿄 하늘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한다면 인수가 동정이나 동의를 표할 리 없었던 것이다.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 고마워. 이런 잔혹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아루노 강변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추웠다. 하늘은 끝도 없이 맑고 별이 총총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준세이가 정말 부러워. 인수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부러워 하고 인수는 덧붙였다. 그녀가 보고 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쿄에서도 보이는 별자리가 있었다. 내게도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지금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어.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가졌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내가 서울을 떠난 것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렇게 과거를 죽이고 있는 것도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이지. 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눈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인수의 목소리가 아르노 강의로 불어가는 북서풍에 실려 사라져갔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조반나처럼 보이기도 하고 매미처럼 또한 아오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저 멀리 강 건너편 하늘에서 별 하나가 흘러갔다. 유성의 내 소원을 기도할 틈도 없이 별은 어두운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싸구려 호텔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나는 나를 끌어안은 채 잠에 빠져들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오이를 잊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밀란으로 달려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입속말로 중얼거려 보지만 그것은 도중에 한숨으로 변해 추락하고 만다. 꿈을 꾸었다. 낯익은 풍경이었다. 그곳이 겨울의 센트럴파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눈앞에 어머니의 사체가 누워 있었다. 눈이 내려 어머니의 몸은 반쯤 눈에 파묻혀 있었다. 나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조반나였다. 너무 놀라서 손을 뗐다. 선생의 몸은 눈 속에 서서히 잠겨갔다.
세찬 바람이 눈을 몰고 와 선생을 눈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것이었다. 온통 새하얀 풍경 속에서 선생이 흘린 붉은 피가 세상을 선명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선생은 눈을 부릅뜬 채 투명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울었다. 꿈속에서도 선생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내 울음소리에 내가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일거에 쏟아낼 기세로 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쏟아낼 정도로 울고 또 울었다. 나의 업을 눈물과 함께 모두 쏟아내고 싶었다. 12. 석양. 낮은 언덕을 흘러가는 5월의 바람이 거칠어진 볼을 스쳐간다. 햇살이 눈부신 느슨한 경사지에 몇 개의 묘가 사이좋게 피렌체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로 조성된 묘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마리 벌이 날아와 내 주위를 선회하기 시작했다. 붕 하는 날개짓 소리가 조용한 전원 풍경을 마구 헤집는 것이었다. 마치 나를 그곳에서 쫓아내려는 듯이. 벌은 지금 내 눈앞에서 정지비행을 하고 있다. 그 뒤에는 조반나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겁이나 뒷걸음질 쳤다. 이곳에 오지마 라는 거절의 말을 들은 듯한 슬픈 느낌에 사로잡혀 발길을 돌렸다. 간단한 기도를 올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인수에게 소개받은 호텔에서 역 쪽으로 붙어있는 싸구려 호텔 거리 비아펜차의 한 호텔로 옮긴 지 한 달이 지났다. 쾌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노부부가 경영하는 호텔로 아침이 달려나왔다. 일단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갔다. 레스토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아르텐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 퍼져버린 파스타를 먹었다. 창 너머로 어두컴컴한 거리가 보였다. 학생들과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땅바닥을 하늘 위로 약간 끌어올려 놓는 것 같았다. 아오이의 생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내일이란 무엇일까? 이렇다 할 일도 없이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고 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찾아올 것이고 난 또다시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할 것이다.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쪽이 훨씬 더 많은 지금. 나의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백지 상태로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 멍하니 얼빠진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다. 확실히 미래에는 불안밖에 없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고 보니 이상하게도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오이와의 추억을 평생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자는 결의가 생기는 것이었다. 아오이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간다. 며칠 전 인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몇 번이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새로운 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여행길에 나선다.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오이와의 추억을 다시 한번 가방 안에 쑤셔넣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국 땅으로 가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모든 숙박을 벗어던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행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헤어질 것이다. 배신, 졸업, 전학, 여행, 사별. 그 이유는 얼마든지 둘 수 있지만 인간이란 헤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그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해 모두 새로운 만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아오이를 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산에 닿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삶의 방식이니 어쩔 수 없다. 길 저쪽에서 잦은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빗속을 통과하면서 얼굴이 드러났다. 호텔의 노 주인이었다. 손을 들어 보이자 노인은 그 자리에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더니 곧장 내게로 다가왔다. 숨을 헐떡이며 큰일이야. 자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각오를 굳히고 있었으므로 주반나의 죽음과는 달리 그리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주먹이 나의 명치를 가격했을 때의 아픔이 떠올랐다. 빈틈이 많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일본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몇 마디 하지도 않았지만 현세에서의 이별을 의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가웠다. 피의 온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호텔에서 도쿄로 전화를 걸자 고모가 나왔다. 할아버지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모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왔다. 잠자듯 숨을 거둔 할아버지의 모습이 뇌리에 떠올랐다. 모레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마지막 밤을 보낼 거야. 올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 대답이 없자 무리하지는 마.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너를 가장 마음에 두고 살았어 하고 중얼거렸다.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국제전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뚜렷한 목소리가 오히려 할아버지의 죽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고별식에는 내 아버지도 돌아올 거야. 할아버지는 내게도 많은 재산을 남긴다는 유서를 변호사에게 넘겨주었어. 내 아버지는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손을 쓸지도 몰라. 돈. 고모, 난 할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게 할아버지란 존재는 부모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내일 난 이곳에 있어야 할 사정이 있어요. 8년간을 이날을 위해 살아온 나였으니까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는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고모는 알았다고 짧게 한마디로 끝냈지만 그 목소리는 결코 어둡지 않았다. 준세이, 거기서 기도를 드려. 반드시 할아버지에게 닿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눈 두덩이가 뜨거워졌다. 호텔의 노 부부가 프런트 안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본으로 돌아가니? 노파가 상냥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돌아가고 싶지만 여기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노주인은 참 안됐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일 두오모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자 노파가 달력을 보았다. 목요일이니까 괜찮을 거야. 기도 드리러 가니? 몇 시부터 쿠폴라에 오를 수 있나요? 나는 노파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노파는 카운터 선반에 놓인 책을 들주어 보았다. 아침 8시 반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딱딱한 침대 위에 큰 대자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조용한 하루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눈앞에 닥쳤지만 세상은 나 몰라라 하며 평온히 움직이고 있다.
공기를 들이키고 공기를 뿜어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잠들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좀 과하게 와인을 들이키고 침대에 파고들었지만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자 그냥 눈이 떠졌다. 아직 해 뜨기 전이었다.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보고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다. 콧구멍 안쪽이 찡 하면서 폐 속으로 아침 공기가 퍼져나간다. 5월 25일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해도 뜨기 전에 밖으로 나왔다. 안개 낀 골목길에서 한 걸음을 뛸 때마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듯이 걸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큰 길로 나서자 안개도 사라지고 눈앞에 두오모의 둥근 지붕이 나타났다. 이 거리 사람들은 몇 세대 전부터 저 쿠폴라를 바라보며 살아왔다.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두오모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큰 기대와 불안이 번갈아 밀려와 서로를 밀쳐냈다. 매일 이 거리를 걸어갔지만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다. 기대해서는 안 돼 하고 나를 향해 말해보았다. 만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10년 전 그것도 몽롱한 약속이었으므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쿠폴라 위에서 기다릴 것이다. 기다리면서 8년이란 시간을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오이가 오지 않아도 나는 무너져 버린 나를 스스로의 힘으로 재생시키고 당당히 내려올 것이다. 숨을 죽이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하늘이 밝아오자 비둘기떼가 둥근 지붕 위에서 하늘로 날아올랐다. 두오모 앞 광장에는 집시 부자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광장 한복판 돌바닥에 앉았다. 차가운 아침바람이 불어왔다. 길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7시가 되자 가게 문이 열렸다. 빵과 음료수를 샀다. 집시 부자는 눈을 뜨더니 둘이서 손을 잡고 통행량이 많은 쪽으로 이동해 갔다. 코인을 받는 빈 깡통을 보도 위에 놓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마치 조각품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햇살이 그들의 모습을 허공으로 띄어올리자 피렌체 거리는 원심력을 얻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8시 30분. 대성당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거대한 공동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 1만 리라를 지불하고 드디어 쿠폴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은 어른들이 겨우 지나칠 정도의 넓이였다. 서늘한 벽에 손을 대면서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계단을 올랐다. 꼭대기까지 가려면 400개의 계단을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금방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한참이나 올랐지만 정상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그냥 이렇게 영원히 계단을 올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현기증이 일었다. 옷을 하나씩 벗어들었다. 결국에는 티셔츠 차림으로 올랐다. 나도 모르게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아오이와 만나 격렬한 사랑에 빠져들 무렵의 일들, 동거하는 거나 다름없었던 즐거웠던 시간, 중절, 이별, 그런 일들이 땀을 닦을 때마다 뇌리에 떠올랐다 사라져갔다. 괴로웠다. 한 계단, 한 계단. 기억의 발걸음은 너무도 무거웠다. 그 무게가 등을 타고 나를 아래로 찍어 눌렀다. 숨이 가빠와 몇 번이나 도중에 멈춰서서 허리를 펴고 쉬어야 했다. 이윽고 쿠폴라 위로 나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렌체를 가로지르는 봄바람이었다.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360도. 사방으로 활짝 열린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황의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이런 풍경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니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 심정이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정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전망대를 한 바퀴 돌아 360도로 펼쳐진 피렌체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역사를 끌어안은 거리, 21세기라는 새로운 천년기에 돌입한 지금도 아직 중세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리, 어리석음과 위대함이 동거하는 거리, 복원을 거듭하는 거리, 과거를 응시하는 거리. 나는 쿠폴라 뒤편에 주저앉았다.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기다리는 시간. 그것은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하다. 기다림의 저 앞에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에 몸을 담근다. 그리고 나의 경우 그것은 8년이라는 긴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신기하게도 나는 예상하지 못한 평온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가 있다. 아오이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나는 8년이란 세월을 풀어놓았다. 지금은 아오이의 과거에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결착을 짓기 위해 여기에 있다. 눈앞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푸른 하늘만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화가라기보다는 하늘만 그리는 그림쟁이가 되고 싶었다. 하늘은 늘 변한다. 구름은 늘 자유롭게 모습을 바꾸어 간다.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그릴 때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하늘이 있듯이 여러 가지 인간이 있다. 그렇다.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낮은 하늘, 높은 하늘, 넓은 하늘, 좁은 하늘, 파란 하늘, 시커먼 하늘, 맑은 하늘, 뿌연 하늘. 그러나 어느 하늘도 하늘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머리 위에 있으므로 나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흐린 하늘을 향해 말을 걸어본다. 비를 내릴 생각이군. 그렇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아줘 하고 맑은 하늘을 향해 외쳐본다. 호이 호이. 하늘에 있는 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놀림을 당해도 아버지에게 맞아도 도예지 한복판에서 고독을 느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손에 스케치북이라도 들려있을 때는 그 하늘이 변화하기 전에 재빨리 영원의 한순간을 그려넣었다. 하늘이 있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평탄한 공간. 빛의 입자가 넘쳐나는 청과 백이 뒤섞인 듯한 눈부신 하늘이 있었다. 이 8년을 내맡기기에 이보다 더 푸르고 맑은 하늘은 없을 것이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라왔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방문자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만 입을 꼭 다물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쯤에 아오이가 있었다. 이쪽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아오이는 20살 여대생이다. 지금은 벌써 30. 그러나 40이 돼도 50이 돼도 아오이는 아오이다. 가게에서 산 빵을 씹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 떠 있었다. 역시 오지 않아 하고 생각했다. 빵을 씹으면서 그렇게 평온하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띄어보았다. 슬프고 괴로울 때면 입가에 미소를 띄어봐 하고 조반나는 말했다. 고마워요 하고 하늘을 향해 중얼거려 보았다. 이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을 향해 감사드렸다. 서서히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슬슬 오늘 하루도 끝나려 하고 있다. 이 쿠폴라는 6시 20분에 문을 닫게 되어 있다. 독일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내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내 눈을 피해 키스를 하고 있다. 낯선 외국어가 조용히 리듬을 타고 내 머릿속을 흔들어 놓았다. 그들이 어떤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로 보였다.
웃음소리가 행복을 연주하고 있었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미소를 보내자 남자 쪽도 나를 바라보았다. 곤니치와 일본말로 인사했다. 피테,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독일말로 인사를 보냈다. 두 사람이 푸근한 미소를 보내왔다. 혼자야? 영어로 남자가 물었다. 아니, 여기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여자 쪽이 애인? 하고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옛날 애인이야 하고 말했다. 얼마나 기다렸니? 하고 남자가 물었다. 몇 시간 기다렸느냐는 의미이겠지만 나는 10년 하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10년 전에 5월 25일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지. 여자 쪽이 금발을 쓸어 올리며 작게 한숨을 토해냈다. 이들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돼 하고 나 자신을 향해 속으로 외쳤다. 이런 사적인 일을 이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슬쩍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자네는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렸잖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호주머니에서 네잎클로버가 든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내밀었다. 뭔데? 일종의 부적이지.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줘. 사양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활짝 웃어 보였다. 나는 카드를 받아들었다. 이탈리아어로 당신에게 행복이라고 적혀 있었다. 받아도 돼? 여자가 오늘의 태양만큼 밝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응, 괜찮아. 베네치아에서 산 건데 이건 자네가 가져야 해. 그렇지만 당신에게 행복이. 독일인 커플은 잠시 나와 함께 앉았다가 태양이 서쪽 하늘 깊이 떨어져 내리자 행운을 빌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네잎 클로버.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든 작고 작은 클로버가 4개의 잎을 펼치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거물 옥상이 빛을 반사하고 있다. 역시 오지 않는 거야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네잎 클로버를 꼭 잡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준세이. 목소리가 귓가를 떼었다. 바람의 장난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귀는 그리운 그 감촉을 확실히 느끼고 또 기억하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다 보았다. 거기에는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서 있었다. 옛날에 아오이만 상상하고 있었던 탓인지 8년이란 시간이 쌓아 올린 믿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아오이의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오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천천히 일어서서 빨려들듯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옛날보다 더욱 여자다운 모습으로 세련되어진 아오이. 옛날과 다름없이 초라하기만 한 내 모습도 망각한 채 몇 걸음 더 나아갔다. 와버렸어. 400개의 계단을 오른 탓에 그녀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손등으로 땀을 닦으면서 아오이는 말했다. 기다렸어 하고 말하자 그녀는 응 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노을이 빨갛게 그녀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럴 때조차 피렌체의 거리는 변함없이 고요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잠겨 있다. 나의 인생에 이렇게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두오모의 정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느긋한 바람이 불어가고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말들은 금방 사라지는 거품처럼 목 안에서 피어올랐다가는 그냥 꺼져버렸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나와는 달리 아오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운 그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싱그러운 10대의 젊음이 자네처럼 남아있었다. 30번째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그제서야 입가에 미소가 번져갔다. 그러나 그것은 넘쳐나는 미소가 아니었다. 잠깐 스쳐가는 허망한 웃음이었다. 금방 두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는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어떡할까 망설였다. 꿈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은 불가사의한 감각 때문에 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어딘지 모르게 자포자기하고 있던 탓도 있었다. 그러나 아오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다.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솔직하게 말하자 그녀는 나도 하고 대답했다. 그런 약속도 모두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오이는 입술을 꼭 깨물고 시선을 깔았다. 그렇지만 와버렸어. 아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말했다. 정말 왔어. 아오이는 다시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와버렸어.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 감사하기는 아직 이를지도 모른다. 바람이 불어간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린다. 오래오래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해서 갑자기 목이 꽉 막혀왔다. 빨리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오이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눈앞에 꿈에도 잊지 못한 아오이의 검고 아름다운 눈이 있었다. 감정의 둑이 터지면서 한숨이 밀려나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과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비로소 지금이라는 현실을 보려 하고 있다. 눈앞에 있는 아오이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눈앞의 아오이는 미래다. 그런 생각과 함께 행복과 불안이 내 몸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아오이가 내 가슴에 뛰어들었다. 그것은 너무도 부드러운 현실이었다. 억눌러왔던 8년의 감정이 폭발했다. 학생 시절보다 더 가늘고 부드러운 몸, 뼈와 살의 윤곽이 그냥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꿈속의 아오이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의 아오이였다. 아오이, 8년의 고통이 하늘로 날아오르려 하고 있었다. 아오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존세이, 8년의 고통을 벗어던질 기세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시야의 하늘이 퍼져나갔다. 애절하고 허망하게 붉게 물든 고도의 저녁 노을이었다.